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성준 의원님은 추운데 바깥에서 유세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요새 계속 제가 서울 유세 본부장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서울 지역에 있는 곳에 오늘은 구로에 가서 유세하고 왔습니다. 최영두 의원은 지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유세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 때문에 주말에 이틀 올라왔었고요. 네. 어제는 이제 우리 주거 때문에 저기 못 갔고 오늘도 이 주진우 라이브하고 또 다른 방송 출연이 두 개 있어가지고. 아유, 바쁘죠. 그런데요. 네. 그럼 두 의원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예. 이렇게 온라인 그리고 유튜브도 있고 모든 많잖아요, 홍보 수단이. 그런데 예. 왜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마이크를 잡고 벽치기라고 합니까? 아파트 앞에서 이렇게 계속 혼자서 얘기를 하면서 들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왜 유세가 중요한 건가요? 제가 먼저 얘기해요? 네. 예. 유세라고 하는 것은 크게 몇 가지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 건데, 첫 번째 선전 도구잖아요. 네. 그러면서 세를 모을 수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전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또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좀 알려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면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또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각과 청각을 또 같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에 있어서도 영원히 저는 유세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후보도 그렇지만 이제 유세하는 의원들도 정치적인 훈련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예. 그리고 후보 같은 경우는 유세를 통해서 저분이 정말 얼만큼 현안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국민들 눈높이에서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네, 박성준 의원 말씀 그런 대로고 다 세를 좀 보여주는 거인데 저는 아까 그 말씀하신 벽에 대고 아파트 한다는 건 상당히 지금 아무리 우리가 홍보물을 배포를 하고 해도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후보를 아는데 저게 큰 좀 접근에 좀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대형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선거운동이 가까워 방문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저도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부겸 총리가 옛날에 대구에서 선거운동할 때 그렇지, 지나가는 사람 거의 없는데 몇 명 없는데 없는 데서 혼자서 하면 그거 사실은 음악 틀면 시끄럽지만 우리 아파트 다녀보면 왜 계란 사라는 가끔 조금 방송 소리 아주 자연스러운 이런 저걸로 듣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정도 낮은 목소리로 조용조용하게 네.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또 정치인들은 선거 유세하면서 기운을 차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 말고 다른 선거 때 유세하는 장면을 봤는데 자기 유세하는 게 좋대요. 그리고 이 유권자들의 길을 받는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인 끼를 여태 숨겼는지 모르겠다고 가서 막 액션도 크고 잘한다고 막 칭찬하더라고요. 예, 창원에 왔었는데 창원에서 실제로 하는데 대단했습니다. 그때 다들 이 유세 솜씨가 대단하다고 하고 우선에 정말 지지자들하고 교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네. 예, 굉장히 많은 깊은 인상을 많이 줬습니다, 사람들한테. 아, 그렇습니까? 예. 박병렬님께서 유세를 하지 않으면 관심이 적어집니다. 눈으로 본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용기 내자님, 유세장에서 손이 빨개지신 거 봤어요. 날씨가 빨리 풀려야 할 텐데 이런 얘기. 박성준 의원님 팬이신가 봅니다. 네, 저도 유세하는 거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유세하면 정말 살아있는 현장을 느끼고 네. 거기에 이제 현장에 얼만큼 와 있느냐가 또 유세에 있어서 그 힘을 받냐 안 받냐의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추경 얘기를 잠깐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하실 말씀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최영두 의원님. 예, 추경 이거 이제 합의했어요. 예, 합의했습니다. 합의했는데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원래 이게 사실은 재정 상황 때문에 이재명 후보하고 민주당은 14조 작다고 이거 35조 하자고 부채도 내서 국가 재정이 건전하니까
더 내서 해주자 35조 하자 이랬던 것이고 예, 민주당도 14조는 터무니없다고 농성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토요일 새벽에 갑자기 우리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살짝 그냥 저 14정부 원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정말 어이없는 자가당착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지금 워낙 시급하니까 국민들이 그리고 어차피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예. 처음에 합의를 안 해준 게 조금 더 주자는 생각에서 합의를 안 해준 그게 겁니까? 아니고 이게 그건 이제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무지와 그 이재명 후보 지시에 따른 참 민주당의 참 안타까운 상황이 빚은 이 소극인데 말하자면은 네. 35조를 해달라고 막 정부 여당을 밀어붙였습니다. 정부를 밀어붙였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재정 상황이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하고 버틴 거예요. 그랬더니 부총리를 탄핵을 하자 말자 이렇게 난리쳤는데 그 도저히 뭐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하니까 재빨리 그런데 국민들은 빨리 안 해주고 뭐 하느냐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냥 정부 원안을 들고 해놓고 그걸 우리가 반대해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려다가 날치기 모습만 연출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우리 당은 소수당이니까 어차피 여당이 저렇게 밀어붙이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원래 양당에서 합의되던 것이 14조보다 느리지 안 느리는데 우리는 주로 재원을 세출 조정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그건 뭐 여당이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결국 17조가 됐습니다. 네. 14조는 정부 원안은 이제 그 국채를 내서 부채를 내는 거고요. 3조는 우리 당이 요구했던 그나마 일부지만 세출 조정, 기금 조정을 통해서 17조로 가는 마련했죠. 아니 저도 이제 그 예결이 이제 사보임이 되는 바람에 네. 들어가서 예결이 직접 현장에 있었는데요. 네. 보니까 이제 그날 회의 현장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제 시급하다는 건 서로 얘기를 해요. 네.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하고 좀 특수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 한 달간 지속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가능한 부분을 네. 그리고 대선 이후에 또 조정한다고 하면은 대선 이후에 그 대통령 후보와 당선자가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입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쭉 보니까 예산 심의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야당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부에서 들어서 잘 모르시는 이야기고. 아닙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느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요. 우리 여당 입장에서 야당에게 그렇게 하고 원내 수석끼리 계속 협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결위 간사끼리 했지만 야당이 실질적으로 이런 거죠. 큰 틀에서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조정을 하면 되는 건데 나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숲을 얘기하지 않고 요거는 어떠냐. 그러니까 조정 자체가 안 되고 합의가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큰 틀에서 먼저 추진을 하고 네. 추후에 이제 조정을 하자라고 하는 쪽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통과시킨 다음에 야당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겁니다. 네. 왜 그러냐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국민들이 가장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금액이 문제였습니까? 재원이 문제였나요? 30초 안에 답변하세요. 예, 재원이 문제. 재원 연출 방식이 문제였죠. 네, 자, 네. 하나 문제였습니다. 이재명 35조 하자는 이재명 후보 어디 갔습니까? 180석 여당에 대선 후보가 35조 하겠다고 큰소리 치고 그 국회의원들 갖다가 저 추운데 앞에서 농성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20일 동안. 그거 안 하고 결국 14조를 한 겁니다. 빨리 했으면 빨리 했었어야죠. 네. 자, 최영두 의원님 그러면 35조였으면 바로 합의해 줬는데 35조 안 하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 네. 저희들은 방법이 다른 겁니다. 지금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고 또 신용평가 국가 신용평가도 앞서 우리는 재정권 연성이 좀 심각하다 보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재정권 연성 괜찮다. 네. 막 비싸도 된다. 그래서 어제 뭐 기축통화국이라는 엉뚱한 소리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가장 또 그렇죠. 좀 중요한 그래서 TV 토론 주제 방법이 다르던데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180석이 없기 때문에 여당이 하자는 대로 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아니에요. 그 돈이 급하다면 그냥 15조 그때 처음 받았으면 바로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그걸 여당에서 35조 하라 국간지기한테 국간을 맡겼더니 좀 뭐 하는 짓이냐 목 잘라야 된다 뭐 이렇게 하다가 민주당이 시간 끌다가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자 3298님 국민의힘 당선되면요. 빚내지 말고 세비 조정해서 소상공인 지원해 주세요. 세비도 조정하고 세비만으로 됩니까? 안 세비로는 안 되니까. 됩니까? 자. 세출로 한 33조 조정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3조요? 예. 33조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50조에서 왜 30조로? 17조 지원했습니까? 처음에 100조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네, 100조 얘기다 갑자기 50조로 아니, 가다가 또 줄어들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제 TV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얘기 마무리 안 합니까? 네. 여기까지 아니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저 35조 이야기는 이재명 후보는 사과 한마디 없고 그래가 결국 한 달간 지연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16점. 아니 그리고 그렇게 막강한 후보가 17조 원 가까운 180명 여당의 그 대선 후보가 정부를 설득 못하면 그게 능력이 없는 거죠. 넘어가자고요. 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TV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요? 먼저 최영도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이어지는 말인데, 야 이분이 국가 재정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지 참 걱정스러운 였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5조, 300조 빈대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 기축통화국가 꼭 갈 거니까. 정경련이 오늘 그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우리가 그 SDR 특별 인출권 국가를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 경쳤으니 가야 되는데 가려면은 재정 건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는 목표를 잡아야 되고 그를 위해서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건데 재정 건전성 부분은 빼고 네. 왜냐 왜 기축통화가 중요하냐면은 기축통화 국가는 박성준 의원한테 갔다 올게요. 저의 얘기할 시간도 좀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맥락은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국가부채는 여력이 된다. 그러니까 경제가 튼튼하고 재정 건전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 채무에 아직 여력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볼 때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가계에게 오히려 떠넘긴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수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경제 정책을 펴야 된다는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65님께서 네, 라디오에서도 토론이 안 됩니까? 30초씩 얘기하고 좀 들어주세요. 네. 자, 30초씩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임성동님께서 매번 사무실에서 듣다가 코로나 재택치료로 집에서 듣고 있네요. 아이고 어떻게 좀 일주일 동안 잘 치료하셔가지고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 후 발언은 팩트체크해서 시청자와 국민에게 좀 알려줬으면 그런 걸 제도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날씨 차갑지만 상쾌합니다. 전주의 임성동님께서 팩트체크 얘기했는데 어제 토론에서 팩트체크해야 될 내용이 있었습니까? 박성준 의원님? 저는 가장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 윤석열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대화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 관련된 얘기 정책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종부세 폐지까지 얘기했던 윤석열 후보인데 심상정 후보가 물어보더라고요. 종부세 얼마 내느냐. 그랬더니 나는 윤석열 후보가 정확한 얘기를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든지 얼렁뚱땅 얘기해요. 그냥 수백만 원 낸다. 아니 그런 대답이 어딨습니까? 종부세가 자기 집에 이만큼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동안 종부세에 대한 어떤 기준에 대한 얘기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들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30억짜리 윤석열 후보가 지금 30억짜리 아파트 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종부세 얼마 내냐? 수백만 원 낸다. 근데 실제 한 90몇만 원 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자기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삶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30초. 자, 30초. 30초요? 최영도 의원님 좋아. 잘했어요. 그 종부세 뭐 괜찮으시다면 계속 밀고 가십시오.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을 바꾸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다 종부세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막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저 두 사람은 월급 소득자고 했기 때문에 기준이 좀 다른 겁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그 문제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 민주당이 주장한다고 재정이 건전한 게 아닙니다. 그 지금 경제부총리가 제 얘기리 답변에서 지금 신용평가 국가 신용등급을 걱정한답니다. 그리고 아까 가계부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가계부채 왜 많이 났습니까? 집값이 올라서 많이 난 겁니다. 집값 누가 올렸습니까? 그리고 국가부채가 늘어나면요. 국채금리가 높아집니다. 국채금리가 높아지면 우리 서민 대출금리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서민들 가계부채 많은데 돈 더 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재경부가 생각을 하니까 추가로 국채는 안 됩니다. 추가 부채는 안 됩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라고 했을 때 이제 경제 성장률, 회복률 매우 좋다라는 거 아니었어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렇다면 세계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까지 서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팩트 체크 이제 또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어제 저는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관련된 부분을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어제 윤석열 후보가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만배의 정량한 노출을 통해서 김만배가 윤석열과 욕하는 사이다. 또 내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윤석열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바로 죽는다.
이런 얘기를 김만배가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집을 샀는데 그럼 김만배와 윤석열 후보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나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김만배와 정영학은 이 내용을 볼 때 윤석열 후보에 대한 입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못했다는 거죠. 범죄자들의 이야기가 자기들이 이야기했다 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대목에 바로 윤석열 후보 이야기인데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 사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 보니 이재명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데 그게 그럼 이재명 게이트라는 그 녹취록이 나온 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 말 안 나온다고 사퇴하라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런데 보십시오. 거기 나오는 이재명 게이트가 뭐냐면 시점상으로 보자면은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판결 나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자, 김만배 역할이 누굽니까? 왜 김만배가 그쪽 사람이 이야기냐면은 김만배라는 사람이 권순일 대법관 이 무죄로 만든 대법관을 여러 차례 만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인가 뭐에 고문으로 대변호사 기업다는데 고문을 해가지고 막 매달 1,000만 원씩 현금은 그냥 1,000만 원 준 겁니다. 그러면 실제 연봉 한 3억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개입했고 그래서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초과 수익이 그 성남시에 회수되지 않은 채 8,500억이라는 이런 큰 이득을 얻는 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몸통이 그 큰 구조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그 돈도 몇십 내게 보니까 유동규한테 700억 나눠준다는 것도 그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그러면 화천대유와 종잣돈은 어디서 나왔냐? 결국은 부산저축은행의 비리 사건을 무마시켜준 부분이 결국 그 돈이 대장동의 토지 매입비로 쓰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러면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그 돈 거래에 있어서 알선했던 사람인데 네. 윤석열 후보가 당시 검사였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온 얘기를 보면 이 조우영이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커피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조우영에게 오늘 커피 마시고 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우영이 조사받고 나와서 이건 남욱의 얘기입니다. 주인 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첫 조사와 달리 그냥 잘해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그러니까 이 내용의 전체적인 비리의 원상이 어디였느냐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얘기할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 더 하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팩트 체크니까요. 네. 팩트 체크 요거 매우 중요한데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예전에 경선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실제 지난해 10월에 손해보고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신한증권 계좌만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2010년 5월 이후에 주식 거래가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식 거래 언제까지 했냐. 그런데 이 주가 조작은 2011년도와 12년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요. 네, 됐습니다. 그 하나만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 더 얘기 좀 하시고요. 3분 주셔야 되는데. 예. 3분이 아니고. 지금 5분 썼어요. 1분 그 신한 계좌만 쓴 게 아니고 네. 다른 지금 내 다른 계좌 DS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을 통해서 2011년, 12년 주가 조작한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 180세 가지고 날치가 특검합시다. 빨리 특검법 만들어 가지고 왜 안 합니까 지금 이거를.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게요. 이 부산저축은행이 두 장면에 등장합니다. 하나는 윤석열이 주인 검사로 과장을 했던 부산저축은행 이제 큰 대출 과정 네. 또는 모집 과정, 자금 모집 과정에 큰 비리를 하는 사건이 그 당시에 변호사가 문재인 민정수석이 하던 법무부인 부산이었고 그게 있는 것이고 2013년은 이것도 또 다른 사건입니다. 또 다른 사건인데 서로 다른 시기예요. 다른 시기여서 엄밀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도이치모터스니 뭐냐 하는 게 검찰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검찰 무슨 공소장인가 보고서 네. 언론에 썼다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어요.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니 이름이 거래관계가 다르고 그래서 어느 방송에서인가 그 보도가 정정 보도는 하지 않고 보도가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라고 또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있으면은 다 하면 되는 거지 하면 되는데 예. 자 이게 뭐냐면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부산 사람들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마구 돈을 모아서 큰 고금리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모았겠죠. 그다음에 대출을 엉망으로 대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네. 회수가 안 되고 네. 그 PF도 있고 뭐고 한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그 금융감독원 국장한테 예금 인출 사태가 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로 네. 그 사건 때문에 그 말을 했던 전직 우리 한나라당 의원,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인 부산에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법원까지 가서 법원에서 그 말이 맞다고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실이 입증된 것이고 2013년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화천대유에 관련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프레임 씌웠다라는 것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정영학 노출호에 천화동이 1호 배당금은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네. 실제 그분이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것으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누굽니까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은 그래 그분이 잠깐만 얘기를 하고 들으세요. 이건 제가 왜 그러냐 법사위에서 네. 중앙지검장이 나온 상황에서 중앙지검장도 네. 아니라고 아니 했죠. 중앙지검장이 나온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몰았습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장이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10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4개월 동안 그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네. 하면은 이건 뭐냐면 마타도시 이거 허위 조작으로 지금 방송한 거, 허위 조작으로 정치적 주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7231님께서 남부순환로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남부순환로 네. 서초에서 시흥 방향 엄청 막히는데요. 지금 두 분 팩트 토론이 어제 토론회보다 더 흥미진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요. 아니요 여기까지 하고요. 아니, 또 넘어갑니다. 아니 그건 안 돼. 그건 왜냐하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돼요. 토론 주제가 있어요. 형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충분히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자, 그 뭐 대법관이라는 것이죠. 대법관 뭐 몇십억 뭐 줬다는 녹취록 주장인 모양인데, 네. 자 정작 절반이래 절반. 절반이 누구냐 이거예요. 천화동이 1호의 절반. 예. 그런데 또 다른 녹취록에 보면은 유동규가 700에 유동규가 누굽니까? 이재명 후보 오른팔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좌지우지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주장했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까지 쫓아내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몸통 구조가 있는 것이고 그걸 너무 지금 말로 가지고서 이렇게 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도 우리에게 손해를 줬다. 이재명 후보가. 남욱은 그 얘기가 CR도 안 먹혔다. 뭐냐면 이 대장동과 관련된 화천대유의 당사자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로비를 했을 때 하나도 안 됐는데 실제 이 김만배와 남욱과 정영학의 녹취록을 보면 윤석열 후보와 연관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영두 의원님. 예. 이제 그분이 대법관으로 나왔으니까 아니죠. 사과해야죠. 아니죠. 그분은 이재명입니까? 아직도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왜냐하면 그렇게 특정해서 얘기를 했는데 절반은이라는 것이 강조점이에요. 절반 이상을 봅니다. 그리고 무슨 페이퍼 컴퍼니가 나왔다면서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인상적이었던 분들 많습니다. 네. 특별히 윤석열 후보한테 날카로운 질문 이어 던지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최영도 의원님?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하고 이제 핵정점 이겁니다.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가 팬데믹이랑 길어질 것 같으니까 특별 해결을 하자는 게 윤석열 후보 이야기고 안철수 후보 이야기였고 윤석열 후보 이야기는 취지는 뭐냐면은 지금 이거 뭐니까 지금 저 오미크론 굉장히 급하니까 특별 해결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에 추경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그 안철수 후보 이야기는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디지털 경제하고 플랫폼 경제를 구분하지 못해서 실망입니다. 이러면서 참 너무 못해서 너무 몰라서 가장 실망스러웠다고 윤석열 후보를 꼭 집어서 얘기했어요. 그거는 뭐 여러 실망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디지털이나 플랫폼이 우리 안철수 후보만큼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과 국민의 정부가 필요한 것이죠. 아니,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안철수 후보는 2011년도부터 2012년 대선에 나왔고 정치를 이제 10여 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현장에서 그야말로 눈물 젖은 빵도 먹고 눈물도 흘려본 거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던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훈련을 받은 거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 오늘날 왔는데 야당의 후보가 됐지만 실제 토론이라든가 전반적인 모습을 봤을 때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안철수 후보가 평가를 했을 때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고개를 절레절레 했다. 이것이 저는 상징적 의미라고 봅니다. 어제 주진우 라이브에 이준석 대표가 와가지고요. 나는 안철수 대표를 조롱할 수 있다 하면서 뭐 조롱한 게 나쁘냐. 안철수 후보는 우리를 협박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이준석 대표의 이 조롱이 안철수 후보의 마음을 조금 상하게 한 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큰 걸 봐야죠. 큰 대의를 봐야 되고 지금 이건 결국 국가 장애를 결정할 두 지도자 간의 결단으로 내려야 될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단일화는 국민의 간절한 열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생각이 다른 것이 지금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자, 이게 만일 단일화가 될 경우에 합당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안철수 후보를 배려하는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네. 저는 뭐 이제 지금 이제 정치에서 안철수 후보가 생각한 정적인 꿈과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 이것이 이제 예전에 하나였던 상징적 의미지 않았습니까? 그 꿈을 저는 안철수 후보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말을 좀 바꾸기는 하셨어요. 아니 그 투자야 그게 어쨌든 주식 계좌가 남아 있으면 정리도 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주식 거래가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불법은 아니죠. 그럼요. 거기에 무슨 다른 불법 혐의가 있다면은 지난 2년 동안 사사 뒤졌는데 안 나왔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윤석열 후보가 자기에게 편한 부분만 편집했다는 거예요. 편집해서 내용만 주식 거래에 대한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신한증권, DS증권, 미래에셋증권 다 공개하십시오. 왜 그 떳떳하게 공개를 못합니까? 그게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이 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사람들 사사지금 수사받고 구속되고 있죠. 구속됐죠. 예, 예. 네. 재판받고 그 사람들 하면서 그 사람들 관련된 주가 조작이 있었다면 조작에 동조한 사람도 돈 뺀 거 다 그게 동조돼 있는데 안 드러나겠습니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드러났으면 그러면 검찰이 뭘 했겠죠. 네. 송원주님께서 다음 대통령 임기를 몇 달 줄여서라도 유세 기간을 원래대로 따뜻한 계절로 옮겼으면 합니다. 그랬더라면 안철수 후보 측 경우처럼 아까운 사상자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거는 이건 헌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고요. 네, 추울 때 대선은 치러졌었는데 네, 아무튼 더 춥지 않고 좀 따뜻한 대선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토론은 또 건설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잘 되겠죠? 25일인가요 토론이요? 오늘 그렇습니다. 토론이 굉장히 나름대로 진지했는데 네. 갑자기 대장동 녹취록을 갖고 와서 흥분하시는 바람에 좀 이상하겠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재명 게이트가 나온다던데 하니까 사책임지라고. 최가박당 박성준, 최영두 박성준 두 의원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감사합니다. 2부에 더 뜨거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